자, 고전 읽기 14차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지된 바로는요, 1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전부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공지를 해놓긴 했는데, 이 말이 맞긴 한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시간상. 이제 고전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14강과 15강, 그러니까 이번 수업하고 다음 수업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읽기 자료는 처음부터 올라갔던 모든 읽기 자료를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번 수업과 다음 수업 PPT 파일은 읽기 자료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해당 회차를 참조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전의 정의부터 다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수행평가 하는 거를 봤잖아요. 근데 고전 목록을 적어라 이랬더니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되게 신간서적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봤을 때 이 베스트셀러하고 고전하고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고전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육과정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대와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과 깨달음을 주는 글이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대와 지역, 시대 오래됐다, 오래됐다는 뜻이고, 지역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어졌다는 뜻, 다른 나라 책도 포함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 지금 우리가 봐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런 책이 고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돼요. 오랜 세월 동안 널리 읽히면서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정서, 옛날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정서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고전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처음 배웠던 게 어떤 거였냐면 건국신화였습니다. 건국신화를 하면서 삼국유사와 그리고 삼국사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다뤘는데, 삼국유사 그리고 삼국사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갈게요. 삼국유사랑 삼국사기는 공통적으로 고려시대에 편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편찬을 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님, 이련이라는 스님이 이제 만드셨고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정치인이 만들었죠. 여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삼국사기는요, 국가에서 편찬한 정사에 해당을 하고요. 정사가 뭐냐면 정식 역사라는 뜻입니다. 삼국유사는 이제 국가가 아니라 민간인이 편찬한 야사에 해당을 합니다. 야사는 야한 사진이 아니고요. 정사가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역사에 해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국 보통 같았으면 정사를 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삼국유사를 좀 더 우리가 가치 있다,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삼국사기에는 고조선이 안 나와요.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나오는데, 삼국유사에는 고조선, 건국신화, 단군신화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설과 민담 같은 옛날 이야기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들어봤던 옛날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고전 문학 시간에 배웠던 향가 있죠, 향가. 향가가 또 바로 삼국유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만 아니었어도 여러분들 국어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건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삼국유사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단군신화도 배우고 옛날 이야기도 배우고 그 다음에 향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화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북방계 신화부터 할게요. 북방계 신화란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한반도 북쪽, 그 다음에 만주 지역을 포괄하는 요게 위치했던 국가의 신화들을 얘기합니다.
일단 고조선 신화부터 있죠. 우리 민족은 여기 이쪽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밑으로 내려온 거죠. 고조선의 건국 신화의 특징으로는 이제 천손, 하늘의 자손이 나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단 하느님이 있고요. 하느님의 아들이 나오고요. 하느님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바로 이제 우리 민족의 시조거든요. 단군 할아버지죠. 그다음에 단군 할아버지 엄마가 나와요. 웅녀죠. 곰이었는데 사람으로 변한 거. 그 다음에 이 단군 왕검이 직접 나라를 세웁니다. 그 다음 고구려 건국신화 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천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건국의 시조가 하늘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해모수란 신이 나오고, 그리고 해모수와 유화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주몽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몽의 엄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난생, 아래서 태어났다는 뜻이죠. 주몽이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몽 역시 주몽이 직접 건국을 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고 그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고구려의 왕이 됩니다. 백제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얘들은 뭐 건국신화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이 백제 건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몽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데, 얘네들도 자기들도 이제 고구려의 나라인 걸 알고 있었고, 이제 제사를 지낼 때도 주몽한테 제사 지냈다고 하니까 백제 신화는 고구려 신화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고구려 이 두 개 위주로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북방계 신화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방계 신화 한번 보겠습니다. 남방계 신화란 한반도 남쪽에 위치했던 나라들, 이쪽 지방이죠. 이쪽 지방의 나라들의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신라와 가야 신화가 있는데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 둘 다 이제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얘네들한테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방에 살던 이제 사람들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에게도 좀 왕을 내려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알이 뚝 떨어집니다. 이 아래서 태어난 게 혁거세, 그 다음에 김수로죠. 이 신라의 시조와 가야의 시조 모두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난생신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방계 신화랑 다르게 얘네들은 주변에서 왕을 시켜줘요. 이 건국의 시조가 스스로 그 위기를 겪고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왕을 시켜줍니다. 고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단조롭죠. 좀 평화롭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신라에는 이제 그 왕비가 나온다. 왕비가 나오고, 가야 건국 신화에도 왕비가 있어요. 왕비가 있는데 우리 일기 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야 건국 신화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구지가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하는 그 옛날 노래 기억하죠? 고대 가요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문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북방계 신화와 남방계 신화입니다. 북방계 신화는 고조선, 고구려 같이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나라들의 건국 신화고요. 이 나라들은 이 천손 신화라 그래가지고 이 하느님의 자손이 땅에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 하느님의 아들들이 날로 먹은 게 아니고 나름대로 위기가 있고요. 그걸 극복을 합니다. 고난 극복. 남방계 신화는 반대로 하늘에서 이제 알이 내려와요. 근데 이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왕이 되는데 얘네들은 좀 날로 먹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고 알아서 왕을 시켜줍니다. 좀 편안하죠, 북방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북방계와 남방계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명확히 구분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하고 생각을 하고 외국의 건국 신화들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되게 재밌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이 지역들의 국가들은 건국 신화에 다 천손 신화가 있어요. 하느님의 자손들이 다 나라를 세웠다고 공통적인 이야기 요소가 있고요.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 남방계의 민족들은 다 자기네 나라 건국 시조들이 난생, 아래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북쪽 국가들과 남쪽 국가들이 이런 차이가 있다. 건국 신화에. 자, 우리나라에도 이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 북쪽 민족들과 남쪽 민족들이 한국에서 만난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실제로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처음 탁 나타나서 계속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기 살 곳을 찾아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십만 년의 세월을 걸쳐서 이동을 했는데, 이동을 하면서 이 위쪽으로 이동한 사람들 그리고 아래쪽으로 따로 이동해서 여기서 만난 거죠.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옛날 이야기, 건국 신화를 그대로 가지고 이동을 했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점점 수십만 년을 이어져 내려온 거죠. 자, 이제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고구려 건국 신화에. 고구려 건국 신화는요, 주몽은 아래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근데 천순이기도 합니다. 해모수의 아들인 주몽은 아래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고난을 극복해서 고구려를 세우죠.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합쳐졌구나, 이런 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고대의 건국 신화입니다. 고대, 여기서 말하는 고대란 기원 전부터 한 300년, 400년 정도까지, 기원 후 300, 400년 정도까지를 고대라 그러고요. 여러분은 한국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한자를 받아들이고, 뭐 종교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한국사 시간에. 이제 그런 게 국가의 기틀을 잡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중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은 고대와 중세를 보고 있고요. 자, 지금 고조선이니 고구려, 백제, 신라니 하는 것들은 다 고대 국가에 해당을 합니다. 이 고대 국가의 신화는 말이죠, 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작가가 누구 한 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상에서 이제 자손으로 자연스럽게 구전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신화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왕은 하늘의 자손이다, 이런 거에서 이 일반 백성들과는 좀 차별을 두려 그래요. 신화의 내용 자체가 신들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배층들에게 어떤 특별한 신성성을 부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신화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 또 우리 고구려 민족은 주몽의 자손이다. 너네 중국인들 혹은 몽골인들과 다르다. 이런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우리 민족만의 자부심,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 신화라는 게 생겨나고 유지되고 전승되는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대의 신화는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는 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를 이용하기 시작해요. 누가? 지배자들이. 그래서 이제 중세 이후에는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해져요. 어떤 신성한 종교적인 목적보다 정치적인 목적이 훨씬 더 강해진다.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적으로 요 신화를 제작하고 만들고 배포하고 장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대 국가랑 다르게 중세 때는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아요. 또 신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희박해졌어요. 사람이 아래서 태어난다느니, 뭐 해모수의 아들이 주몽이라느니, 이런 거를 옛날 사람들은 믿었는데, 중세 한 1000년 전 사람들은 좀 아리까리해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요. 그래서 그 신화의 내용도 어떤 신성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대신에 합리적인 이야기가 많이 늘어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고려 갑시다. 여기부터 중세 국가죠. 자, 고려의 건국 신화를 보시면 왕건이 견훤과 궁예를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옛날 이야기에 비해서 굉장히 신성성이 좀 떨어져요. 뭐 왕건이 아래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무슨 자라와 물고기가 다리를 놓아줬다, 뭐 이런 신비한 이야기가, 해리포터 같은 이야기가 없어요. 대신 궁예랑 견훤한테 있어요. 궁예는 신라의 왕자인데 태어날 때 무지개가 떴다느니,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왕의 증표를 떨어뜨려줬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견훤은 호랑이가 젖을 울려서 키웠다느니, 엄마가 뭐 지렁이랑 결혼해서, 지렁이가 토름이죠, 한자로, 용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느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어설퍼요. 만들어지다 말았어요. 얘네 신화가 너무 완벽하면 안 돼요. 왜냐? 얘네를 물리친 건 누구죠? 왕건이죠. 얘네들은 왕건을 띄워주기 위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얘네는 굉장하긴 하지만 결국 왕건한테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이 신화가 만들어지다 말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화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합리성에 기반한 인간 중심 서사,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사람이 먼저인 이야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건국 신화를 보면은 왕건이 얼마나 왕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왕건이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보시면은 그 일기 자료를 잘 보시면 이제 왕건의 신하들이 왕건한테 좀 궁예를 물어내고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왕건이 스스로 아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이러고 막 겸손하게 거절하는 장면도 있고요. 근데 주변에 이제 간청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왕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뻥이겠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왜 만들어지고 왜 배포되었는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이 삼국유사 삼국사기는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어요. 이때는 왕주국가죠. 왕주국가. 지금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욕하고 이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독재 국가에서는 어떻죠? 북한 보세요. 여기 김정은 욕 한 번 잘못하면 어떡해? 평생 아우지 탄광 가서 빛을 못 보고 살겠죠. 이때 왕조 국가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자기 국가의 왕을 욕할 수가 없어요. 바로 모가지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에서 한국사기 보면은 기승전 왕건이 최고예요. 기승전 왕건짱. 왕건이 왜 고려를 세웠는가, 이 정당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이 당시 고전을 읽을 때는 그 당시 시대상을 고려를 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고려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다른 책인데요. 이거 보면은 왕건 자체보다는 왕건의 조상들한테 어떤 신성성을 부여해요. 왜냐면 왕건이 뭐 아래서 태어났다 이래봤자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왕건의 뭐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느니, 뭐 활을 잘 쐈다느니, 뭐 이런 영웅적인 이야기를 붙여서 왕건을 간접적으로 띄워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고대에 비해서 중세에는 사람들이 신성함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가 이 정도니까 고려 다음 나라 뭐죠? 조선. 조선은 어떻겠어요? 신성성이 강화됐을까요? 합리성이 강화됐을까요? 당연히 합리성이 강화됐겠죠. 자, 조선 봅시다. 조선은 용비어천가라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그 노래가 있는데,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고 그 훈민정음이 제대로 기능을 하나, 작동을 하나, 이거 시험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정부 찬양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를 잘 뜯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기 위대한 중국의 황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우리 이성계, 태조죠. 태조 이성계도 중국 황제랑 똑같은 업적을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만한 인물이 아니느냐. 고려는 이미 다 했고 조선이 들어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성계는 중국 황제만큼 위대한 인물이다. 이런 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가사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뭐 이성계가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말 해봤자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중국의 당시로서는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만큼 위대한 업적을 세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이게 다 합리성에 기반한 겁니다. 사람이 이제 종교적인 것보다는 어떤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5강, 6강, 국부론과 자본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본론과 국부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좀 그 경제 체제에 대한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는 역사예요. 역사를 잘 알면 고전 읽기를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요. 산업혁명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장이 생긴 거예요. 공장과 기계가 생겨서 굉장히 많은 생산이 시작된 시기를 산업혁명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신분제 사회가 막을 내립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모 잘 만나서 수저 잘 먹고 태어나는 게 최고였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는 돈 많은 게 최고인 시대가 됐죠. 신분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족과 평민 이런 구분 없어지고 자본가와 노동자 이런 새로운 계급이 생겨요. 그때 자본주의 사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가 문제를 좀 보여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신분제 사회가 끝났지만 또 다른 신분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 때문에 많은 위기가 와요. 경제 대공황 이런 것도 오고 세계대전 이런 것도 시작을 합니다. 전쟁도 하고. 이제 그 결과 이 자본주의를 고쳐 쓰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자본주의 없애고 새로운 시스템 공산주의를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이런 걸 냉전 시대라고 불러요. 근데 이 공산주의 진영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폭삭 망했죠.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만한 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북한도 공산주의라고 타이틀은 걸어놨는데 사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정자본주의로 좀 꿀을 좀 빨았어요. 재미를 좀 봤는데 이게 또 오래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영원한 체제는 없어요. 항상 처음 나타날 때는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장기 불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야, 후정자본주의가 아니라 좀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예전에 초기 자본주의로 돌아가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서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국가예요. 근데 신자유주의도 문제점이 또 생겨요. 또 예전이랑 똑같이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게 생겨가지고 또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대에 이르는 거예요. 공산주의 망하고 자본주의도 망하고.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지금 자본주의가 낫냐 공산주의가 낫냐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자본주의가 낫겠죠. 지금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경제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뭐 여기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서적을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국부론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국부론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설명한 책입니다. 자본주의 초기에 아직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뭔지 잘 모를 때 자본주의가 어떤 거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건지를 명쾌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요, 자유방임주의.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는 거예요. 국가는 뭐 별달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알아서 경제를 발전시킨다. 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하려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나가서 빵을 사 먹었다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빵을 먹을 수 있는 거는 그 빵집 주인이 여러분들 위해서 빵을 줬기 때문이 아니죠. 그 빵집 주인은 빵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빵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은 배가 고파서 빵을 먹고 싶었기 때문에 빵을 산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국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알아서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경제가 발전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책이 국부론입니다. 자, 이 국부론은요, 아직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뭔지 모를 때 자본주의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준 아주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지금 아직도 이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국부론 꼭 읽어본다고 합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를 대표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좀 이때까지는 잘 몰랐죠.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은 뭐냐면 돈이 돈을 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선생님은 또 그렇고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나중에 회사에 취직을 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벌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노동의 대가로 돈이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예를 들어 건물주 볼까요? 건물주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 건물 관리하는 거? 그것도 자기가 안 하잖아요. 사람 쓰지. 건물주가 하는 일이라고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매달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월세를 납부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요. 이 자본주의 문제점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똑같아요. 자본주의 국가가 필연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시장 경제에서는요, 이 경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제품이 생산이 되고, 그게 이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갈 때 이제 성적을 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 더 좋은 대학교 가잖아요. 이 경쟁이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뭐 따로 수능이나 수시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뽑기로 대학교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갔을 때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 간다 그러면 그럼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럼 이제 대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기업에 취직하는 신입사원들의 수준도 떨어질 것이고 그게 결국 국가 전체의 수준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경쟁을 되게 좋아해요. 자유시장 경제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경쟁은 또 단점이 있어요. 이제 뭐 한 반에 30명 있다고 치면은 1등, 2등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하찮게 여겨요. 경쟁 시장에서는. 이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자비가 없어요. 이런 게 또 문제죠. 인간이 소외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황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이거예요, 돈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건 돈이니까 돈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다른 가치를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유튜버들 한번 보세요. 그 조회수 올리려고 무슨 짓을 하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게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부론이 지적하지 못했죠. 물론 몰랐겠죠. 이때 수백 년 전이니까.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타난 책이 바로 자본론입니다. 이 자본론의 그 의문점은 여기서 시작해요.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요거에 대한 해답을 탐구한 책이 바로 자본론입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자, 이 자본론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 알고 갑시다. 잉여가치라는 게 있어요. 잉여가치.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신발 가게, 신발 공장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이키 신발 한 켤레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나이키 신발에는 8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8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이제 이 나이키 사장은 이 노동자에게 8만 원 주고 이 신발을 사가지고 얼마에 파느냐? 15만 원에 팔아요. 자, 그러면 이 8만 원은 노동자는 8만 원을 벌었고 자본가는 얼마를 벌었죠? 7만 원을 벌었죠. 이 7만 원이 뭐냐? 이게 바로 잉여가치예요. 잉여가치. 근데 신발 공장 노동자가 8만 원을 번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일을 했으니까. 신발을 만드는 노동을 했으니까. 근데 이 자본가는 뭘 했죠? 자본가는 그냥 돈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8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사다가 마트 가서 그 ABC 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7만 원을 남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자본가는 뭘 해가지고 이 꽁돈을 버느냐? 불로소득 아니냐? 이거 불로소득 노동하지 않고 번 돈 아니냐? 이게 잉여가치, 이게 문제다. 이게 칼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자본가도 혼자가 아니죠. 자본가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가는 자본가끼리 경쟁을 하면서 신발을 싸게 팔아야 되나? 신발을 싸게 막 신발 가격을 처음에는 내릴 거야. 15에서 14, 13 이렇게 내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한 9만 원까지 갔어.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더 이상 내리면 내가 이득을 볼 게 없잖아. 그럼 뭘 깎아요? 얘를 깎는 거야. 노동자한테 8만 원을 안 주는 거야. 8만 원짜리 신발을 7만 원 주고 사는 거야. 그럼 노동자는 그 어떤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대적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라도 7만 원 받고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신발을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어떤 노동의 가치, 그러니까 임금은 점점 깎이고 월급은 점점 줄어들고 자본가는 점점 부자가 된다. 이걸 지적한 책이 자본론입니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본가는 점점 부자가 되는데 노동자는 점점 가난해지죠. 근데 문제는 이 노동자가 소비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돈을 벌어야 자본가의 어떤 신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는 물건은 넘치는데 이 물건을 살 구매자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은 넘치고
수요가 없어지죠.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된다? 위기가 온다, 망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게 경제 대공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칼 마르크스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자본주의는 결국 이런 스스로의 문제점 때문에 망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본주의를 고쳐 쓰자 이게 아니라 자본주의는 망할 거니까 딴 걸로 갈아 끼우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여기는 틀렸죠. 요거는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여긴 틀렸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공산주의 국가의 성경 같은 책이 바로 이 자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책을 못 보게 했어요. 금서로 지정을 해가지고 아예 읽는 것 자체를 금지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긴 거죠. 체제 경쟁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본론을 보는데 이제 볼 수 있는데 자본론을 보니까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 자본론을 통해서 스스로의 문제점을 고쳐 나간 거죠. 자본론은요, 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다. 요거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위기도, 경제 위기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공헌은 요거예요. 자본주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 공산주의를 위한 책이었는데 사실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에 더 많은 도움을 준 책입니다. 근데 이 마르크스의 한계가 뭐였냐면 뭘 알지 못했냐면 이 자본가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노동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자본가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신발 공장 노동자에게 신발을 샀으면 이 신발은 누가 좋아할까? 어디 가서 팔아야 잘 팔릴까? 그리고 가격은 얼마를 측정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나름대로 예측하는 것도 자본가의 일인데 이거는 노동으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진짜 피땀 흘려 일하는 것만 노동인 줄 알았어요. 그런 점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자본주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스스로 그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자생 능력이 있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는. 근데 공산주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공산주의 자체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가진 장점을 흡수하려 들지 않았어요. 근데 자본주의는 반대로 공산주의의 장점을 흡수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론을 보는 이유는 공산주의를 배워보려고 읽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자본론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전이고요. 자, 이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수업에선 다루지 않았는데 읽기 자료로만 제시를 했어요. 그래도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고용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자본주의는 이제 자기가 가진 문제점 때문에 큰 위기가 와요. 경제 대공황이라는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게 바로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을 좀 우리가 받아들여 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무한한 자유를 보장했던 경제 체제에서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어느 정도 계획 경제를 도입해보자. 이게 수정 자본주의예요. 이거를 주장한 책이 바로 고용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이라는 책인데 이걸 케인즈라는 사람이 썼어요. 요건 말면 돼요. 수정 자본주의. 요거. 미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수정 자본주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로 이걸 도입을 한 덕분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 만들고 복지 정책 추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죠. 자본주의 실패를 보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본 거예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타협점을 찾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로 꿀을 좀 빨았는데 이 수정 자본주의도 오래되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영원한 체제는 없어요. 여러분 삼국지 수업할 때 이야기했죠. 영원한 강자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자본주의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이제 신자유주의, 다시 초기 자본주의로 돌아가자. 국가의 개입을 줄이자. 이런 주장이 생겨서 신자유주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 또 망했어요. 이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 수정 자본주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현재 경제 체제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경제학이니까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알아두세요. 이 고용이자 화폐 일반 이론이라는 책은 수정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책이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유경제와 계획경제입니다. 이 자유경제는 이제 국부론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국가는 이제 어떤 치안, 도둑이나 뭐 전쟁 이런 것만 좀 막아주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자유경제고요. 계획경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경제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공산주의죠. 쉽게 말해서. 이 자유경제와 계획경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무조건 계획경제 공간 망했어요. 무조건 자유경제 이것도 망했어요. 자,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합의점. 어느 정도로 합의를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라의 어떤 경제 체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체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나라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만 좀 살펴보면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있고요. 아까도 약간 얘기했던 후정자본주의라는 게 있고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계획경제로 갈수록 국가의 역할이 높아지는 거예요. 국가 역할이 높아지고 자유경제로 갈수록 국가의 역할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획경제를 큰 정부, 자유경제를 뭐 작은 정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국가의 개입이 높아질수록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금이 높아져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아예 월급이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도 돈 한 푼도 안 줘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국가가 다 가져가고 그 돈으로 국가가 이제 정부가 국가를 움직입니다. 자유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이 적어요. 거의 없거나 적어요. 대신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의욕이 생기겠죠.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다 망했어요. 극단적인 거는.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봅시다. 사회민주주의는요. 북유럽 국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가 이제 사민주주의 국가에 해당을 합니다. 얘네는 이제 자본주의보다 공산주의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회사 가서 돈 벌면 절반 넘게 국가가 뜯어갑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면 한 2,500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연봉 5천이면은 세금으로 한 600, 700만 원 정도 낸다 그래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그 뜯어간 세금으로 뭐 하느냐? 복지 정책 하는 거예요. 복지 정책. 무슨 대학교도 공짜, 여러분들 뭐 도서관도 공짜, 그다음 뭐 배고파 밥도 공짜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요. 대신에 세금 많이 낸다는 거. 세금 많이 내니까 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안 생기죠. 열심히 일해봤자 다 뜯어가니까. 자, 그리고 수정 자본주의는 아까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제 어떤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이제 체제인데 국가의 개입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 자본주의에 가까운 체제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세금을 좀 걷어가지고 기초 복지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수정 자본주의인데 얘도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경제 불황이 왔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국가 개입을 더 줄이고 기업에게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로 또 한 번 꿀을 빨았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국가고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국가에 해당을 하는데 왜 물음표를 쳐놨냐면은 최근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조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복지국가로. 아무튼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국가에 해당을 했다는 거는 알아두시고, 근데 신자유주의도 오래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또 요 각각의 명칭과 특성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자, 이제 경제체제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부론과 자본론을 수업한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선거권이 생겨요. 선거권이 생기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투표를 할 때 어떤 정당, 어떤 정치인한테 투표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내 인생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손해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정당들은 크게 나눠서 진보 정당이 있고 보수 정당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정당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한 파트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진보 정당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 중에 계획 경제랑 관련이 있고요. 보수 정당은 자유 경제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양대 가치를 크게 자유와 평등이라고 합니다. 자유와 평등. 이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달라요. 자유를 보장하면 평등이 깨지고 평등을 보장하면 자유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가 맞을까 평등이 맞을까 이건 정해진 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챙기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수정당에 해당을 하고요. 이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보정당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경제학 쪽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것만 좀 볼게요. 자, 보수정당은 뭘 주장하느냐? 국가의 개입을 줄여야 된다. 국가는 뭐 그냥 안전 이런 것만 보장을 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자. 그러니까 세금도 줄이자. 세금 줄이자. 여러분들 그 용돈 10,000원 받았으면은 세금 한 1,000원만 내자. 나머지 9,000원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자. 이게 보수정당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경제.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질 좋은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사회의 평등을 추구하죠. 얘네들이 이제 국가의 개입을 늘려야 된다고 해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사회의 평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자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평준화.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 어느 정도 생활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보정당입니다. 당연히 세금 늘어나겠죠. 이 세금으로 생각하는 게 쉬워요.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세금 줄어들고요.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세금 늘어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경제 정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최저임금 제도부터 볼까요? 지금 최저임금이 8,000원대죠? 이 10,000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최저임금 늘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보정당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정말 최소한의 임금이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사람을 쓰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이게 최저임금인데, 근데 진보정당은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소득 직종에 있는 사람이나 저소득 직종에 있는 사람이나 좀 평등하게 평등하게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폐지를 줍는 사람이라든가 뭐 청소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뭐 의사나 뭐 이런 고소득 직종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높이자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보수정당 같은 경우는 낮추거나 아니면 유지하자고 주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늘린다는 것은 이 사람을 고용하는 사용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내 직원들한테 월급 10,000원씩 올려주면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투자할 돈이 줄어든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기업을 확장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수정당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이 이 월급을 얼마 줄 거냐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사장의 자유니까. 그래서 보수정당은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혹은 올리더라도 아주 조금만 올리자고 주장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노동자의 권리에 있어서 진보정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더 높여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사장과 노동자, 사용자와 노동자, 사장과 직원의 관계에 있어서 갑은 당연히 사장이죠. 사장은 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쫓아내거나 해고하거나 월급을 줄이거나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세요. 사장은. 그래서 옛날에도 실제로 사장의 말을 거역하지 못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처사를 많이 받았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잘려도 찍소리 못하고 잘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진보정당에서는 노동자나 사용자나 평등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더 높여야 된다 주장을 합니다. 보수정당은 그렇지 않죠.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에게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직원을 몇 명을 쓸 것인지, 월급을 얼마를 줄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사장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줄이거나 혹은 유지하자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세금 아까 얘기했죠. 진보정당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그 세금으로 이제 더 저소득층 못 사는 사람들을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 사회보장 정책 이런 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나요? 세금이죠. 그 세금 누가 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진보고요. 보수는 그렇지 않아요. 세금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분들 일반인들 100명보다 훨씬 더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커요. 근데 이 세금을 늘려버리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기업 운영하기가 싫어지잖아요. 외국으로 가요. 그러면 세금 적게 내는 나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00명을 평등하게 해보자 하다가 100명이 다 같이 못 살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도 높이지 말고 줄이거나 유지하자. 이쪽으로 가는 게 보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이거랑 관련되는 건데요. 자유무역협정이 뭐냐면 국가와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세금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세금을 안 내요. 안 내고 그냥 적게 내거나 안 내고 그냥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트 가면 이제 소고기 팔잖아요. 미국산 소고기 파는데 한우는 1kg에 1kg 고기 1kg 산다 그러면 한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데 미국산 소고기는 한 5만 원이면 돼요. 굉장히 싸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세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때문이에요. 세금을 안 내고 들어온다는 거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넓기 때문에 소를 훨씬 많이 키우니까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요.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 한 마리를 키울 때 미국에서는 1000마리 키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자유무역협정 외국과의 무역을 추구하는 쪽은 보수 쪽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줄이자.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자는 게 보수죠. 진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축산 농가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보 정당에 해당을 하고요. 소득층 지원 이것도 이제 이건 아까 설명했죠. 진보는 더 늘려야 된다. 보수는 줄이거나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일 거고. 그럼 규제 완화. 어떤 기업에 대한 규제. 뭐 예를 들면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 직원은 몇 명을 고용해야 된다. 휴가는 며칠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게 다 규제에 해당하는 건데 이 진보 정당 규제를 더 늘리려고 그러고요. 보수 정당 규제를 더 줄이려고 합니다. 이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최근에 있었던 일로 생각해 보면 돼요. 개그 콘서트 망했잖아요. 개콘. 근데 개콘은 왜 망했냐 해서 개그맨들 인터뷰를 해봤더니 규제가 너무 많대요. 개그 콘서트는 KBS에서 운영하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KBS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이 규정이 너무 빡세다는 거예요. 욕도 안 돼. 폭력도 안 돼. 뭐 총도 안 돼. 뭐 외모 비하 안 돼. 뭐 지역 비하 안 돼. 너무 안 되는 게 많대요. 그러니까 웃길 수 있는 개그 코드가 몇 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규제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면 되게 자극적인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인 몰래 카메라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길 가는 사람 때리고 도망가기, 뭐 식당에서 뭐 식탁 뒤엎기 뭐 이런 거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유리하죠. 그래서 유튜브는 살아남고 개그 콘서트는 망했어요. 이게 규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좋다고 할 수 있는 뭐가 좋다 이게 아니라 입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쪽은 보수 정당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보수 정당은 자유를 추구하고 진보 정당은 계획, 평등을 추구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핵심 개념은 세금. 진보 정당은 세금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보수 정당은 세금을 줄이자고 주장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뭐 투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오늘 3, 4, 5, 6강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종회기원 그리고 있죠 페르세우스 그다음 삼국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시험 기간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기 자료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안녕.